결혼이라는 거대한 연극이 막을 내린 지 어느덧 3달이 지났다. 박진우와 윤서연이 함께 사는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2개의 다른 우주가 공존하는 고유한 공간이었다. 그들은 계약서의 조항들을 충실히 이행하며 서로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았다. 박진우는 이 무감각한 평화에 만족했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변수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마치 가구처럼 조용히 존재해 주는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가장 고요한 호수의 수면 아래에서도 보이지 않는 물결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철저히 통제된 세계는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사소한 균열들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균열은 언제나 윤서연이라는 존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가 무심코 흘리는 일상의 작은 흔적들이 그의 굳게 닫힌 기억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었다. 첫 번째 파문은 늦은 밤 향기를 통해 찾아왔다. 며칠간 이어진 해외 컨퍼런스 콜로 녹초가 된 그는 자정이 넘어서야 서재를 나섰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는데 은은한 캐모마일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마시고 남겨둔 찻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무심코 찻잔을 들어 향기를 맡았다. 단순한 캐모마일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하게 꿀의 달콤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심한 감기 몸살로 알아누워 있던 13살의 어느 날. 끙끙 앓는 그를 위해 옆집 소녀가 자신의 작은 꿀단지를 들고 와 서툰 솜씨로 캐모마일 차를 끓여주었다. 꿀 넣으면 하나도 안 써. 다 나을 거야. 라며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던 작은 손길. 그는 고개를 저었다. 피곤해서 떠오른 부질없는 감상일 뿐이다. 캐모마일 꿀차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흔히 마시는 음료일 뿐이니까. 며칠 뒤 2번째 파문이 소리를 통해 그의 세계를 침범했다. 주말 오후 그는 서재에서 다음 주에 있을 이사회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고요 속에서 그는 오직 서류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피아노 선율이 들려왔다. 서쪽 윤서연의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그녀가 가끔 피아노를 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연주하는 곡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것은 쇼팽의 녹턴 2번.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었지만 그녀의 연주는 어딘가 모르게 달랐다. 원곡보다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슬프게. 마치 별들이 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연주. 그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멈췄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 노래는 꼭 별들이 우는 소리 같지 않아.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을 들으며 소녀가 속삭였던 말이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그는 짜증스럽게 눈을 떴다. 대체 왜 그녀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과거와 이렇게 기묘하게 연결되는 것인가? 그는 이 모든 것이 불쾌했다. 자신의 가장 내밀하고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문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두꺼운 방음벽도 그의 귓가에 맴도는 슬픈 피아노 선율과 그의 얽힌 기억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다. 가장 결정적인 파문은 며칠 뒤 시각을 통해 찾아왔다. 그는 거실을 지나다 그곳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거대한 책장이었다. 원래는 장르별로 정돈되어 있던 책들이 이제는 책등의 색깔에 따라 붉은색에서 보라색까지 완벽한 무지갯빛 그라데이션을 이루며 정렬되어 있었다. 그 광경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설치미술 작품처럼 보였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어쩌었다. 이 정리 방식.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이것은 세상에 단 한 사람, 그의 기억 속 소녀만이 가지고 있던 지독하고도 독특한 강박이었다. 그녀는 색연필도 사탕도 심지어 길가에 핀 들꽃들까지도 항상 이런 식으로 정렬해 놓곤 했다. 그는 그 완벽한 세계 배열 앞에서 더 이상 어떤 이성적인 변명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책장으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책등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정말 우연이란 말인가? 아니면 그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흉내내며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말인가? 후자라면 그녀의 목적은 대체 무엇인가? 그는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의 시선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해결해야 할 문제 혹은 분석해야 할 데이터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고요했던 호수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는 이 파문의 근원지를 찾아내 다시 완벽한 평온을 되찾아야만 했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른 차갑고 예리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박진우의 의심은 싹을 틔웠지만 아직 땅 위로 솟아오르지는 못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 혹은 자신의 과민 반응으로 치부하려 애썼다. 그는 이성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자신의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억눌렀다. 하지만 그의 갑옷을 한 번에 꿰뚫어 버릴 수 있는 그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향기였다. 기억은 지울 수 있어도 향기는 지울 수 없는 법이니까. 그 변화는 윤서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의 고독한 생활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위안이 필요했고 그녀는 그 위안을 살아있는 것들로부터 얻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주말을 이용해 양재동 꽃시장을 찾았고 그곳에서 자신의 키만한 어린 라일락 나무 몇 그루를 사왔다. 그녀는 자신의 공간과 이어진 작은 발코니, 정원에 서툰 솜씨로 그 나무들을 옮겨 심었다. 그녀에게 라일락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상징이었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그녀는 흙을 파고 나무를 심으며 잠시나마 이 삭막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나무에 물을 주며 조용히 속삭였다. 잘 자라야 해. 여기서 다시 예쁘게 피어나야 해. 그것은 그녀 자신에게 하는 다짐과도 같았다. 며칠 뒤 따스한 봄 햇살을 받은 라일락 나무는 수줍게 연보랏빛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코니는 달콤하고도 아련한 라일락 향기로 가득 찼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향기는 열린 창문을 넘어 집 안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인공적인 방향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자연의 향기였다. 하지만 박진우에게 그 향기는 잊고 있던 과거의 망령과도 같았다. 그날 오후 그는 막 샤워를 마치고 서재로 향하던 중이었다. 복도를 걷는데 어디선가 날아온 익숙한 향기에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다. 라일락 향기. 그의 뇌가 그 향기를 인식하는 순간 그의 심장이 경고 신호를 보내듯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아니야, 잘못 맡았을 거야. 이 집에서 라일락 향기가 날 리가 없어. 하지만 향기는 점점 더 짙어졌다. 그것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굳게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상자를 강제로 열어 젖혀뒀다. 눈앞의 현대적인 복도 풍경이 흐릿해지며 그의 눈앞에는 햇살이 부서지던 12살의 여름날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낡은 나무 정자, 그 위를 뒤덮은 풍성한 라일락 덩굴, 그리고 그 아래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어린 시절의 그와 그녀. 그는 지독할 정도로 선명한 기억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는 그날의 햇살의 온도, 귓가를 간지럽히던 벌들의 날갯짓 소리, 그리고 정자 기둥의 까칠한 감촉까지도 모두 기억해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 세상을 뒤덮을 듯 진동하던 그 아찔한 라일락 향기. 그는 그 향기 속에서 그녀에게 약속했었다. 세상 끝에 있더라도 반드시 너를 찾아내겠노라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어느새 향기가 시작된 곳 윤서연의 공간으로 이어지는 발코니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활짝 피어난 연보랏빛 라일락 꽃들이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문을 거칠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마침 꽃에 물을 주고 있던 윤서연이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굳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우연을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절박함으로 심하게 뒤엉켜 있었다. 이 꽃, 뭡니까? 그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무너진 세계가 내지르는 비명과도 같았다.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윤서연은 그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그가 라일락 향기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무너질 줄은 몰랐다. 그녀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라일락이에요. 예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릴 정도였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박진우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녀를 다그쳤다. 왜 하필 라일락이죠? 세상에 수많은 꽃들 중에 왜 하필. 그의 외침에 윤서연은 움찔했지만 시선을 피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미리 준비해 두었던 대답을 꺼냈다. 그냥요, 이 향기를 맡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두통에도 좋다고 하고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다. 그 안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나 숨겨진 의도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그 완벽한 대답 앞에서 그의 모든 의심과 분노는 순식간에 길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이건 함정이야. 저 여자는 모든 걸 알고 있어. 아니야. 이건 너의 집착일 뿐이야. 그녀는 아무것도 몰라.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는 이길 수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그는 마치 폐잔병처럼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공간을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책상에 엎드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온몸에서는 아직도 라일락 향기가 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기억이, 자신의 감정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의 견고했던 성벽에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말았다. 라일락 사건 이후 펜트하우스의 두 세계는 더욱 멀어졌다. 박진우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피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 불가능한 감정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바이러스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차갑고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렸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윤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가슴이 아팠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지금은 그가 스스로의 혼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위태로운 동거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이어졌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유령처럼 대했다. 마주치더라도 시선을 피했고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집안의 공기는 너무나도 무겁고 차가워서 숨쉬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였다. 그들의 계약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존재했던 최소한의 예의마저 사라진 완벽한 단절의 시간이었다. 사건은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저녁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 박진우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서재에서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윤서연은 그런 그를 위해 간단한 샌드위치와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그녀는 그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위가 상할 것을 걱정했다. 그녀는 쟁반을 들고 그의 서재 문 앞까지 갔지만 차마 노크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의 그는 그녀의 어떤 접근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는 준비한 음식을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 끓였던 뜨거운 찻주전자를 들어 컵에 따르려 했다. 그때였다. 그녀의 등 뒤에서 갑자기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그가 바람이라도 쐬러 나온 모양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고 그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찻주전자가 미끄러졌다. 악차, 짧은 비명과 함께 끓고 있던 뜨거운 물이 그녀의 왼손 위로 쏟아졌다. 찻주전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고 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왼손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며 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화끈거리는 손을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그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서재에서 나오던 박진우는 눈앞의 광경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깨진 찻주전자 조각바닥에 흩뿌려진 찻십, 그리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라일락 향기를 맡았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는 순식간에 주방을 가로질러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주저앉아 있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정신 차려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거의 끌다시피 싱크대 쪽으로 데려갔고 망설임 없이 차가운 물을 세게 틀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붉게 달아오른 손을 흐르는 물줄기 아래로 가져갔다. 그들의 계약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직접적이고도 강렬한 신체적 접촉이었다. 윤서연은 고통과 놀라움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손을 애는 듯한 차가운 물의 감촉보다 자신의 손목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그의 손길이 더욱 뜨겁고 생경하게 느껴졌다. 그의 커다란 손이, 그의 단단한 팔이, 그의 걱정스러운 숨결이 그들이 유지해왔던 모든 물리적, 심리적 경계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넓은 어깨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박진우는 오직 그녀의 상처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의학적 지식에 따라 흐르는 물에 충분히 열기를 식혀야 한다는 것만을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한 손으로는 그녀의 손목을 단단히 고정한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로 물을 끼얹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진심 어린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지금 SJ그룹의 이사가 아닌 그저 다친 사람을 구하려는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몇 분의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의 손을 뒤덮었던 붉은 기운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타는 듯한 고통도 점차 누그러졌다. 그녀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판단되자 박진우는 마침내 수도꼭지를 잠갔다.
그는 선반에서 깨끗한 수건을 꺼내 그녀의 젖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세심했다. 괜찮습니까? 많이 아픈가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품에서 벗어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그들을 감싸고 있던 기묘한 친밀감의 막이 깨지고 다시 어색한 공기가 그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을 동시에 직감했다. 박진우는 헛기침을 하며 다시 평소의 사무적인 말투로 돌아왔다. 상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집이 잡혔을 수도 있으니. 그는 구급 상자를 가져오기 위해 몸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선은 그녀의 젖은 손목 그 한 지점에 그대로 고정되고 말았다. 붉게 달아오른 피부 위로 차가운 물기 때문에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하나의 흔적. 그것은 초승달 모양의 오래되어 하얗게 변색된 작은 흉터였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그의 눈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의 마지막 봉인이 마침내 풀리고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박진우의 시선은 윤서연의 왼쪽 손목, 그 희미한 흉터에 그대로 고정되었다. 붉게 달아오른 피부와 차가운 물기 위로 하얗게 아스라이 떠오른 초승달 모양의 상처.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16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그의 죄책감이자 동시에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낙인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마지막 문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열려 젖혀졌다. 눈앞의 차가운 주방 풍경이 아지랑이처럼 흩어졌다. 그의 눈앞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햇살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의 풍경이 펼쳐졌다. 세상의 모든 보라색을 다 모아놓은 듯한 거대한 라일락 정자. 공기 중에는 머리가 아찔할 정도로 달콤한 꽃향기가 가득했고 귓께는 꿀벌들의 나른한 날갯짓 소리가 맴돌았다. 12살의 그와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겠다며 낡고 삐걱거리는 정자 위를 기어오르고 있었다. 조심해, 위험해. 그가 소리쳤지만 장난기 가득한 소녀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소녀가 딛고 있던 낡은 나뭇가지가 우지직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균형을 잃은 소녀의 몸이 아래로 기우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떨어지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등을 돌렸고 두 사람은 라일락 덤불 위로 함께 굴러 떨어졌다. 다행히 둘 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끌어안는 과정에서 부러진 정자의 날카로운 나무 조각이 그녀의 왼쪽 손목을 길게 스치고 지나갔다. 하얀 팔 위로 선명하게 그어진 붉은 상처.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을 보고 소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의 서툰 응급처치 지식을 총동원해 상처를 지혈해 주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꼭 책임질게. 그는 그렇게 맹세했었다. 지독하게 선명했던 기억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후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그 오래된 흉터에 못 박혀 있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다. 지난 몇 달간 그를 괴롭혔던 모든 우연들이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필연이 되어 그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캐모마일 차 쇼팽에 녹턴 무지개색 책장, 그리고 라일락 향기까지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흉터, 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이성적인 사고가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서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공포와 절망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의 손에서 자신의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그의 손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 짧은 순간 박진우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녀의 두려움, 그녀의 슬픔, 그리고 그녀가 감춰왔던 모든 진실을. 그는 더 이상 어떤 질문도, 어떤 확인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본능이 그의 영혼이 소리치고 있었다. 찾았다. 마침내 너를 찾았다. 하지만 그 안도감과 기쁨도 잠시 그의 마음속에서 더 크고 어두운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바로 지독한 배신감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자신을 얼마나 애타게 찾아 헤맸는지를.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인 척, 완벽한 타인인 척 지난 몇 달간 자신을 속여왔다. 그의 순수했던 추억과 간절했던 기다림을 그녀는 철저하게 기만했다. 그는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그녀의 손목을 탁 놓아버렸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상처를 걱정하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지고 다시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한 가면이 더 씌워졌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녀를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이 여자를 용납할 수 없었다. 상처, 치료하도록 해. 그는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기계와도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대로 주방을 빠져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홀로 남겨진 윤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손목에 화끈거리는 고통보다 그의 마지막 눈빛이 남긴 상처가 더욱 아프게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 그녀의 길고 길었던 비밀이 마침내 끝이 났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아프고 잔인한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흉터가 남긴 충격적인 진실은 펜트하우스의 모든 공기를 바꿔놓았다. 박진우는 그날 이후 다시 자신의 세계로 깊숙이 침잠했다. 하지만 이전의 무관심과는 질적으로 다른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운 단절이었다. 그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듯 윤서연을 철저히 무시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그녀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알지만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 서재에 틀어박힌 그는 일에 몰두하는 척했지만 실은 지독한 감정의 폭풍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분노, 배신감, 안도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그의 내면을 번갈아 휩쓸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맨 소녀를 마침내 찾았다는 기쁨보다 그녀가 자신을 완벽하게 속여왔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에 더 사로잡혔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박진우였다. 감정에 휘둘려 상황을 그르치는 어리석은 짓은 결코 하지 않았다. 그는 며칠간의 고통스러운 사투 끝에 마침내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이 문제를 하나의 비즈니스 협상처럼 다루기로 결심했다. 상대는 윤서연. 목적은 그녀가 침묵한 이유와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
그는 이제부터 그녀를 더 이상 과거의 소녀가 아닌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운 수사 대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그의 변화는 윤서연에게 즉각적으로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주방에서 마주친 그는 그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지나쳐 커피를 내렸고 그녀가 건네는 아침 인사조차 묵살했다.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시베리아의 겨울보다 더 차가웠다. 그녀의 손목에 남은 희미한 화상 자국보다 그의 그 싸늘한 무시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다. 지난밤 상처를 발견했을 때 그가 보여주었던 걱정스러운 눈빛과 다급했던 손길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녀는 그 짧은 온기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느껴졌다. 꿈에서 깨어난 현실은 더욱 차갑고 잔인했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유리성 안에 갇힌 죄수나 다름없었다. 펜트하우스는 다시 두 개의 섬으로 나뉘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섬이었다. 이전이 서로를 모르는 무인도였다면 이제는 서로의 존재를 알면서도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둔 적대적인 섬이었다. 박진우는 의도적으로 그녀와의 모든 접점을 차단했다. 그녀가 거실에 있으면 그는 서재로 들어갔고 그녀가 주방에 있으면 그는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그는 그녀와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견딜 수 없다는 듯 행동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윤서연의 마음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차라리 그가 화를 내거나 자신을 다그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으로 그녀를 고문하고 무시로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그가 언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할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내쫓을지를 상상하며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박진우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아직 그녀를 내보낼 생각이 없었다. 그는 먼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녀가 정말 단지 과거의 상처와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숨긴 것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다른 누군가가 있거나 SJ그룹을 향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는 섣불리 행동했다가 더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고 철저히 감시하며 분석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마치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사령관처럼 행동했다. 그는 집 안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녀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컴퓨터로 무엇을 검색하는지까지. 그의 행동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였지만 그는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배신당한 자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관찰은 어떤 특별한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녀의 일상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단조로웠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거나 발코니의 꽃을 가꾸는 데 보냈다. 그녀의 통화 상대는 대부분 그녀의 어머니나 오랜 친구들이었고 대화 내용 또한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아기를 품은 사기꾼이라기보다는 그저 외로운 유배자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박진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쩌면 그녀의 눈물이, 그녀의 고백이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 그는 그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더욱 차갑게 그녀를 대했다. 그의 마음속 전쟁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박진우의 침묵은 동의가 아닌 더 날카로운 공격을 준비하기 위한 숨고르기였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둔 채 가장 완벽한 무대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무심코 흘리는 힌트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는 직접 덫을 놓고 그녀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몰아넣을 최적의 장소를 물색하는 사냥꾼처럼 차갑게 빛났다. 며칠 뒤 그는 평소답지 않게 그녀에게 외출을 제안했다. 주말에 함께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SJ그룹에서 후원하는 신인 작가 전시회입니다.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것이 관리인이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의 말투는 명령에 가까웠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공식적이어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 윤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불안했지만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전시회가 열리는 갤러리는 삼청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해 있었다. 고즈넉한 한옥을 개조한 공간은 현대적인 미술 작품들과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많은 사람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공간 전체는 조용한 명상에 잠긴 듯 고요했다. 박진우는 마치 미술 애호가인 것처럼 작품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감상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윤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반 발짝 뒤에서 그를 따랐다. 그는 마침내 전시장 가장 안쪽 가장 좋은 자리에 걸려있는 거대한 유화 한 점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 그림은 마치 꿈속의 풍경처럼 온통 몽환적인 보랏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쏟아지는 햇살과 푸른 잎사귀들, 그리고 그 사이로 풍성하게 피어난 라일락 꽃들. 그림의 제목은 어느 여름날의 기억이었다. 박진우는 이 그림을 발견한 순간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그림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윤서연이 먼저 무언가 반응을 보이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낯선 그림을 감상하는 평범한 관람객처럼 조용히 그림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특별한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진우였다. 그는 그림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아주 나지막하고도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그림을 보니 문득 아주 오래된 친구 하나가 생각나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추억에 잠긴 사람처럼 아련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곁에 서 있는 그녀의 미세한 반응을 포착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 친구에게도 이런 라일락 나무가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잊지 못할 사고가 있었죠. 그의 말에 윤서연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는 마치 제3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건조하고 객관적인 톤을 유지했다. 어린 시절의 멍청한 장난 때문에 그 친구가 아끼던 여자아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왼쪽 손목에 흉터가 남았죠. 그는 왼쪽 손목과 흉터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림 유리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잔인한 시험 앞에서 윤서연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그의 목소리가 그가 묘사하는 모든 장면들이 잊고 싶었던 과거의 고통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차갑게 식어갔고 손끝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신의 얼굴에 걸린 무표정한 가면을 유지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마치 난해한 작품 해설을 들은 사람처럼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다. 그래서 그 흉터는 어떻게 됐는데요? 저도 어릴 때 넘어져서 무릎에 흉터가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작가님이 그런 개인적인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이 그림을 그리신 걸까요? 그녀의 대처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그녀는 그의 잔인한 칼날을 웃으면서 가볍게 튕겨낸 것이다. 박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독한 패배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찔렀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토록 완벽한 연기를 할 수 있는 무서운 여자일까? 그는 이제 그녀가 더욱 궁금해졌고 동시에 두려워졌다. 그들은 갤러리를 나와 차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 안의 침묵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살벌했다. 박진우의 첫 번째 실험은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승부욕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감성적인 미끼로는 결코 잡을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하고 더 과학적인 그녀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집요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윤서연의 과거, 그녀의 학창시절 기록, 그녀 가족의 옛 주소지, 심지어 그녀가 다녔던 병원 기록까지. 그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거대한 현미경 위에 올려놓고 아주 작은 흠집 하나라도 찾아낼 작정이었다. 그들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었다. 갤러리에서의 완벽한 실패는 박진우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여자를 얕보았던 자기 자신에게 분노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감상에 젖어 과거를 흘리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철 같은 자기 통제력과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방패를 가진 무서운 상대였다. 그는 이제 전략을 수정해야만 했다. 감성적인 접근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성으로 그리고 압도적인 증거로 그녀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신복인 김비서를 호출했다. 김비서는 10년 넘게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가장 더럽고 은밀한 일들을 처리해 온 남자였다. 박진우는 그에게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 안에 있는 여자 윤서연에 대해 다시 조사해. 회장님께서 하신 공식적인 조사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의 눈빛은 어떤 사적인 감정도 배제된 오직 목표만을 추구하는 경영자의 눈빛이었다. 어머니께서 주신 자료에는 빈틈이 너무 많아. 특히 그녀의 부친 사업이 망한 직후부터 약 2년간의 기록이 거의 없어. 그 사라진 2년 동안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뒤져내. 필요하다면 돈이 얼마가 들든 어떤 수단을 쓰든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건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짜 과거야.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김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의 비밀스러운 수사가 시작되면서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살벌해졌다. 박진우는 이제 그녀를 시험하거나 떠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철저한 무관심으로 그녀를 대했다. 하지만 그 무관심은 이전의 것과는 달랐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그 안에 거대한 분노와 의심을 품고 있는 위험한 침묵이었다. 그는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 후에 그녀를 어떻게 처단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듯했다. 윤서연은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갤러리 이후 자신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등 뒤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박 회장과 진실을 파헤치려는 박진우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인질이나 다름없었다. 김 비서의 조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박 회장이 이미 손을 써둔 탓인지 윤서연의 공식적인 기록은 너무나도 깨끗했다.
하지만 김비서는 박진우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기록에서 사라진 2년이라는 기묘한 공백을 발견했다. 그는 그 공백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윤 의원의 채권 관계를 추적했고 그들의 옛 이웃들을 수소문했으며 심지어는 오래된 신용정보 기록까지 뒤졌다. 박진우는 초조하게 김 비서의 보고를 기다렸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의 분노와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는 밤마다 잠을 설쳤고 회사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인 윤서연을 증오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완벽했던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김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는 보고였다. 박진우는 당장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김 비서는 굳은 얼굴로 서류철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라진 2년의 행적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신분을 숨긴 채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연립주택에 숨어 살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비서는 서류철을 펼쳐 낡은 집원이 적힌 주소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문제는 이 주소지입니다. 박진우는 서류 위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곳은 바로 그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의 옛집이 있던 동네의 주소였다. 그리고 그가 기억하는 한 그 연립주택은 바로 자신의 옛집 옆에 붙어 있던 옆집 소녀가 살던 집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 비서는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당시 그 동네에 있던 작은 초등학교의 낡은 학적부 사본이었다. 윤서연 양이 당시 박서연이라는 가명으로 이 학교에 약 1년 반 동안 다녔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채권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의 성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우의 눈이 박서연이라는 이름에 박혔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증거도 필요 없었다. 그의 모든 의심과 추측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지독한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를 속인 것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그는 김 비서에게 나가보라는 손짓을 했다. 사무실에 홀로 남은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이제 모든 패를 손에 쥐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 서류들을 그녀의 얼굴에 던지며 그녀의 거짓된 가면을 벗겨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을 좀 더 극적인 방식으로 끝내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스스로 무덤을 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김 비서가 남기고 간 서류들은 박진우의 책상 위에 놓인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그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 알문 그에게 어떤 해방감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더욱 깊은 혼돈과 분노의 감옥에 갇혔다. 그는 이제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미소, 모든 말들이 정교하게 계산된 거짓으로 보였다. 그는 이 지독한 연극을 끝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연극의 끝에서 마주할 것이 무엇인지 두려웠다. 그의 내면에서 들끓는 감정의 폭풍은 그의 수면마저 앗아갔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잠을 설쳤고 간신히 잠이 들면 어김없이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어린 시절의 그 여름날을 헤맸다. 하지만 꿈속의 라일락 정자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그곳은 온통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라일락 향기는 피비린내와 뒤섞여
그의 숨을 막히게 했다. 꿈속에서 소녀는 계속해서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하얀 팔목 위로 붉은 상처가 생기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가 점점 더 깊고 검게 변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그리고 소녀는 언제나 똑같은 원망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왜 모른 척했어? 그날 밤도 그는 똑같은 악몽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꿈은 이전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끔찍했다. 꿈속의 소녀는 피 흘리는 팔목을 붙잡은 채 그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그는 그녀를 부르며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안 돼,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그의 절박한 외침은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았다. 연희야, 마침내 그의 절규가 현실 세계로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비명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심장은 가슴을 찢을 듯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꿈속의 핏빛 풍경은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 선명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실과 꿈의 경계에서 혼란스러워했다. 그가 방금 외친 이름이 그가 평생을 그리워한 그 소녀의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의 침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진우 씨, 문 앞에는 잠옷차림의 윤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마도 그의 비명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들어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그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했다는 사실에 망설였지만 침대 위에서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로 다가갔다. 박진우는 아직 악몽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어둠 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녀의 희미한 실루엣이 꿈속에서 피 흘리던 소녀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의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무의식의 경계에서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윤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자신의 눈앞으로 끌어당겼다.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는 마치 그곳에 새겨진 흉터를 보고 있기라도 한 듯 그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거칠게 문질렀다. 그리고는 꿈의 연장선상에서 혹은 현실의 가장 깊은 질문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팠어. 이 상처 그때 많이 아팠냐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지독한 고통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그의 질문은 윤서연이 평생을 대비해온 그 어떤 시험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었다. 그 안에는 어떤 계산이나 의도도 없었다. 오직 한 남자의 가장 순수하고도 아픈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 진심 앞에서 그녀가 수년간 쌓아 올렸던 모든 방어벽과 가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고 싶었다. 악몽에 시달리는 그를, 과거의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오래전 그를 달래주던 익숙한 방식으로 본능적으로 대답하고 말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 괜찮았어. 네가 옆에 있어 줬잖아. 그 한마디. 네가 옆에 있어 줬잖아. 그 말은 더 이상 어떤 증거도 자백도 필요 없게 만드는 완벽한 인정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공유된 과거를 그녀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박진호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았다. 악몽의 안개가 걷히고 지독하게 차가운 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침묵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의심과 경계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폐허 위로 내려앉은 절망적인 침묵이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마침내 진실을 얻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들 모두를 구원하는 대신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지난밤의 폭풍 같은 진실은 아침이 밝아온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선명하고 잔인한 현실이 되어 그들을 짓눌렀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어떤 소리도 어떤 온기도 허용하지 않았다. 윤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그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유죄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두려움 속에서 그의 처분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박진우 역시 서재에서 밤을 꼬박 새웠다. 그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무의식적인 고백은 그의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 재생되며 그의 이성을 좀먹고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앓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배신감에 몸을 떨다가도 악몽 속에서 자신을 위로하던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떠올리면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그는 이 감정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오후가 되어서야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서재 문을 열고 나왔다. 창밖은 여전히 어제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인터폰으로 그녀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완벽하게 제거된 기계와도 같은 목소리였다. 거실로 나오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닌 거역할 수 없는 통보였다. 잠시 후 윤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거실에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차마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 우두커니 섰다. 박진우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앞에 놓인 유리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위에는 김 비서가 가져왔던 그녀의 진짜 과거가 담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앉으시죠. 이제부터 길고 지루한 이야기가 될 테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윤서연은 마지못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는 마치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가듯 차갑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그녀의 죄목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했다. 항목 1. 캐모마일 꿀차.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기호품이지만 공교롭게도 나와 당신만이 아는 추억의 음료였지.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항목 2. 그리그의 고독한 방랑자. 대중적이지 않은 이 곡을 당신이 알고 있었을 확률, 그리고 비 오는 날 연주했을 확률. 나는 그것을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았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지개색으로 정렬된 책장 라일락 향기, 그리고 갤러리에서 나누었던 대화까지. 그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정황 증거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릴 정도였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철저하게 피해자이자 동시에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목 5. 결정적인 물적 증거. 그는 박서연이라는 가명이 적힌 학적부 사본을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당신이 나의 옛 동네에 살았다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모든 것이 정말 지독할 정도로 불운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아직도 주장할 생각인가?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서류를 떠나 그녀의 얼굴을 향했다. 그 눈에는 경멸과 냉소가 가득했다.
윤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박진우는 만족스럽다는 듯 혹은 허탈하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 어젯밤 당신의 입으로 직접 실토한 자백.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지. 당신의 진짜 목적이 뭐였소 돈이었나? 아니면 SJ그룹의 원한이라도 있는 거였나? 당신의 배우는 누구지 말해. 당신을 여기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그는 그녀가 거대한 음모의 일부일 것이라고. 그의 순수했던 첫사랑의 추억을 이용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보내진 스파이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그 말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윤서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죄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그의 잔인한 오해에 대한 처절한 상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배우는 없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내 배우는 당신이었어. 당신에 대한 내 그리움이었고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내 어리석은 희망이었어. 내 목적은 돈도 복수도 아니었어. 그냥 당신의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녀의 절절한 고백이 비 내리는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갈랐다. 내 배우는 당신이었어. 윤서연의 그 한마디는 박진우가 수십 장의 보고서와 데이터로 쌓아올린 모든 가설과 논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았다. 그는 그녀가 돈이나 복수 같은 계산 가능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체스 말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가 내놓은 답은 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영역의 것이었다. 그리움과 희망. 그것은 그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변수였다.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과 그 안에 담긴 절절한 진심 앞에서 그가 준비했던 모든 날카로운 질문과 차가운 비난은 힘을 잃고 흩어져 버렸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처럼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에 윤서연은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만 했다.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16년간 그녀의 삶을 지배해왔던 상처와 비밀에 대해 남김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길고 아프고 그리고 지독하게 외로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한밤중에 도망치듯 이사를 다녀야 했던 비참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이름까지 바꿔가며 숨어 살아야 했던 공포의 시간들. 그녀가 왜 그토록 좋아했던 피아노를 그만두어야 했는지, 왜 그렇게 나이답지 않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가 되어야만 했는지. 그녀의 고백은 그녀의 잃어버린 유년 시절에 대한 슬픈 장송곡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났던 그 운명의 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략결혼의 상대로 그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지만 동시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듯 절망했다고. 그는 그녀가 기억하던 다정하고 따뜻했던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얼음 왕자처럼 보였다. 그가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심장이 조각나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고. 그래서 침묵하기로 결심했어.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만약 내가 나라고 밝혔다면 당신은 분명 책임감과 동정심 때문에 나를 받아들였을 테니까. 나는 그런 건 싫었어. 당신의 기억 속에 박제된 12살의 소녀가 아니라 지금 여기 서 있는 28배 윤서연으로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었으니까. 당신이 언젠가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의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그런 바보 같은 희망을 품었던 거야. 그녀의 모든 고백이 끝났을 때 창밖의 빗줄기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박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에게 속았다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그녀가 혼자 감당해야 했을 시간의 무게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할 수도 그렇다고 쉽사리 용서할 수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물 젖은 뺨을 손등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윤서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그는 지독하게 지치고 상처 입은 목소리로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담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그녀를 용서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이 모든 진실의 무게 앞에서 길을 잃은 두 사람의 관계를 향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지? 그 질문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무거운 질문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상의 부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10수년 전의 어린 친구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의 질문에 윤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눈물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다. 아니, 원점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모든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고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와 진실을 마주하게 된 지금, 그들은 이제부터 자신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만 했다. 박진우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곁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것은 용서의 의미도 사랑의 확인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길고 긴 시간 동안 너무나도 아프고 외로웠을 서로의 영혼을 향한 서툴지만 진심 어린 위로였다. 창밖으로 비가 그친 서울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